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두현입니다. 2021년 아산 국제정서 전망, 제가 담당한 부분은 동북아시아 부분인데요. 이 동북아시아라는 특성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미묘해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라는 공간이요. 일단 그 강국들만 모여 있죠. 뭐 미일 중러가 모두 동북아에 집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는 참 그 운신의 폭을 넓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보세요. 그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탈냉전이 시작이 됐을 때도 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냉전적인 질서가 상당 부분 남아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이념이라는 거에서 별로 따지지는 않지만은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던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북중 관계죠.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도 그렇고요. 이런 지역에 신냉전이라 그러는 특성이 가미가 됐고, 거기에다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조정을 하거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은 점점 상실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지역 질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강대국 일방주의도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2020년에 그대로 표출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까지 확산되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 미국은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썼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쪽에서 그 책임이 있다 하는 뉘앙스를 계속 흘렸죠. 이른바 얘기하는 전랑 외교로 맞섰고요. 자, 이게 단순한 감염병 책임 공방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술 도용 논쟁으로도 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화웨이 사태를 넘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용 금지라든가 각종 SNS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한 SNS들이 통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국내 법규를 이용을 해서 또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영사간 폐쇄 사태까지 발생을 했죠. 자, 이것이 또 홍콩 보안법, 이 2020년 상반기죠. 홍콩 보안법 통과를 놓고 또 인권 문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의 훼손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군사력 시위까지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던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동북아시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하고 매우 가까운 지역이고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이른바 시레인이라고 하죠. 주요 해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분쟁이 결국 동북아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남중국해에서도 상당히 서로 간의 그 째려보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던 한 해였습니다. 이 중국의 그 배가 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함정에 대해서 실명을 할 수 있는 레이더를, 미국 그 초계기에 대해서 실명을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조사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는데 미국 항공기가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등 한 해 내내 어떻게 보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군사력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2020년 정세고요. 이 과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적인 레짐이 전혀 조종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유엔에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까지도 이게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정치적 자유 부분에 상당히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유엔에서 제대로 된 권고나 성명 하나 나오질 못했어요. 물론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한 결과겠죠. 국제기구가 서로 무력해지는 가운데, 그리고 또 각 국들이 그러면 뭐 비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만 계속 갔고, 또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든가 권위주의를 취하는 체제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쳤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일본은 여기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념이나 가치가 같다라고 해도 반드시 대외적으로 이 협동해서 또는 연대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2020년의 특성이었고요. 2021년으로 가면 이게 정세가 조금 더 복잡해질 듯해요. 일단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인권 외교 같은 걸 중요시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반향으로서 북중러 간의 삼각관계는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초쯤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다시 한번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제재 쉽게 안 풀어질 거거든요. 이 제재망이 좁혀질 때 대비해서 안전판을 확보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 삼각관계도 무한정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연구팀들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년에도 계속될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북한도 사실은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 때문에 되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자율성이 옅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종속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둘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년에 아마 북한은 지역 차원에서 가장 큰 그 불안 변수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금년에 이 2020년 10월 10일이죠.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2020년 북한이 참 삼중고 속에서 지냈다. 국제 제재, 감염병, 그리고 큰 홍수가 있었죠. 홍수 피해 복구와 같은 삼중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민들의 노력과 눈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21년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감염병을, 북한은 지금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걸 극복을 했다라고 해도요, 코로나 여파가 내년에 그대로 경제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특히 북한이 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 성출이라든가 관광 같은 문제는 지금처럼 북한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이제는 탑다운 어프로치, 바이든 행정부가 탑다운 어프로치보다는 실무 차원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버텀업 어프로치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제재도 늦게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SLBM의 발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선보인다든가 아니면 하반기쯤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또 한 번 ICBM 발사 실험 10월 10일에 금년 10월 10일에 봤잖아요. 새로운 ICBM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실제로 발사 시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가 다시 한번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경우에는 이거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인권은 결국 이 각 국가마다 특이성이 있고 미국만 특별히 우리를 공격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2021년에도 굉장히 큰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2021년이 되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에 벌써 1대1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중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다자 협력 제안들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대표적인 게 한국이에요.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문제겠고요. 또 중국 역시 1대1로나 이런 것이 순수하게 경제협력이라고 보는 순진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 강대국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협력 연대에 들어오라는 은근한 그 권고는 훨씬 더 그 강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러의 전략 경쟁이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군비 경쟁이 비교적 이 군비 통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가장 큰 거는요, 핵무기라는 것이 가져오는 공포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위력이 핵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이 무기체계 관련 기술들이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극초음속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군비 경쟁에 더욱더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저래 2021년 동북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결국 확실한 자기 능력의 확보가 없이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핵 개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잠재적인 피해자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쉽게 보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것, 그런 엄혹하고 냉엄한 현실을 2021년은 다시 확인시켜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